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와 주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번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전방위 대응을 지시한 건데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단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처를 예고했는데요. 가짜뉴스 실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이낙연 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참다 매우 강한 그런 내용으로 경고를 하고 또 대처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반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밭에 농작물을 기르는데 잡초가 하나둘씩 자라더니 이제 농작물보다 더 많아졌거나 농작물이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골라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그 농작물의 생장 자체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어떤 민주주의나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는 그런 사회악이고 그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대체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성 물질에 저는 노출됐다고 비유를 하는데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 깊이 거기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저는 언론계 전체로 봐도 이게 신뢰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 가지고 언론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연구소에서는 가짜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뭐 연간 30조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자체도 계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렇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 40, 50대 분들로부터 세대 갈등, 부모님들과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을 한다면은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통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완전히 허위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믿어버리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 어떤 공동체의 굉장히 큰 위기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저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게 사실 우선 가장 큰 문제다. 이건 누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나 우리 정부가 또는 민주당 정부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단세포적인 접근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로 피해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저는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자체 문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 모두가 그렇죠.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가짜뉴스 같은 것들 퍼지는 거 보면 너무나 황당할 정도의 정보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이유, 아까도 뭐 잠시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요, 아주 교묘한데요. 이 가짜뉴스의 수요가 있고, 첫 번째는 정치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잠깐 반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는데 이게 거의 일상화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냐면 경제적 이익이 결합이 됐어요. 가짜 뉴스로 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법은 여기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유포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은 우리 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아주 음해하고 조롱했는데도 특정인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이제 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경우에서 정보 통신 제공자는 단순 매개자로 규정돼 있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질 않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시장 판을 벌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 예. 정보 통신 제공자는. 근데 시장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광고의 형태 같든 뭐가 됐든 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전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이 법의 허점이 있어서 예. 이런 어떤 입법 부재가 가짜 뉴스를 그냥 마구 증폭시키는 그런 아주 놀이터가 됐다. 공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긴 하나 사실은 네. 피해자가 확실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네네. 그 다음에 그 뉴스를 진짜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뭐 뭔가를 할 수 있어도 유통하는 데서는 사실은 네. 뭔가 처벌이 불가능한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를 적발해서 사정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네, 방통위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네. 자, 이 허점은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형법의 명예훼손하고 예. 그다음에 통신망법 이 예. 두 가지로 이제 대응을 할 텐데요. 예. 저는 우선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 법으로 대응을 해도 저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는 왜 이게 정부가 대응하는데 굉장히 주저를 했냐면요.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 특히, 과거의 정부에서는 사실 언론을 많이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적으로 63인가 64위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예.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수준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20단계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폭스뉴스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죠. 한국에서 언론 탄압한다는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예.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듣는 순간 모든 분들이 좀 황당하다. 의아했죠.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많이 국제사회에 유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한국에서 예.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로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지역, 특정 성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 폭력입니다. 이미. 예. 자유라는 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했을 때 보호되는 것인지 나는 마음대로 상대를 허위사실로 공격해도 내가 자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지금 유포자 제작자에 대해서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고 예.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심사할 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디어가 다뤘는지 저는 엄정하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 있는 팩트 체크 기관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언론계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는 학계와 연계해서 그런 어떤 팩트체크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를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데 아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제가 지금 이제 발의를 했는데 독일의 가짜뉴스 유통금지법, 예. 사회관계망법과 같은 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입법 대책들이 이제 정부나 입법부 차원에서 필요할 테고요. 네. 지금 당에서도 아마 관련된 논의를 하고 계신데 가짜뉴스 대책단 구성 중이시잖아요. 단장이신데 네. 어떤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예.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대처했다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어떤 그 역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론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저는 워낙에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범람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책임을 맡았는데요. 과정은 한
단계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고 제보를 받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자체 모니터링에서 잡힌 것을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검증. 정책, 정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지원단에게 법률 검토를 해서 이제 법률적인 그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팀에다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제 뭐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단계의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홍보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꽤 이제 올해 아마 내용적으로 좀 검토가 되신 이제 뭐 잘 체계적으로 좀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뭐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가짜 뉴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검증 수단 같은 거, 모니터링 같은 거, 제보 같은 거 이 부분의 어떤 정확성이랄까요? 체크의 정확성 이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야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기성 미디어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방치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사실 독일의 경우는 증오 표현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법에다가 표현하기를 법원,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세 개의 국가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것,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이 네 가지 범주의 것을 우선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밖에 가짜 뉴스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체크를 통해서 객관성 있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법에 포함시킨 건 이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의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확실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극히 제한적으로 가짜뉴스의 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무슨 1인 미디어 규제법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절대 그건 아니다. 이게 무슨 1인 미디어고 대중 미디어고 무관하고 이건 미래 유형에 따른 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통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인 미디어 규제법이라고 누가 벌써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더라고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절대 그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법은 아무래도 한번 규정되면 또 고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뭔가 공인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좀 엄격하게 하고 기타 이제 문제시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책임 있는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뭐 이런 방식을 아마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잠시 언급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단지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뢰성의 회복,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뭔가 좀 건전하게 가짜뉴스가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만들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텐데 우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에서도 이 문제를 저는 아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또는 일제 침략,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지금 책임 있는 미디어 또는 학계 또 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또 통합 기반을 해치는 그런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